제가 요 근래에요,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시장이 대미 동맹관계, 사드 문제라든지 전시작전권이라든지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라든지 전시작전권이라든지 또 대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지금처럼 이야기하다가는 주한미군 철수를 유발시킬 것이다 라는 말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가 예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미국에서 유력한 미국의 이 싱크탱크 격인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이 이 포린 폴리시라는 미국의 저명한 외교관계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제 말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제 예언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한국의 차기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나 이재명 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충돌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라는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맥스 부터 미국 외교협회 연구원은 27일 포린 폴리시에 게재된 트럼프의 아시아 중심 전략이라는 기고문 하에 문 후보는 좌파이고 이 시장은 퍼플리스트다. 둘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 한국은 미국이 한국을 떠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또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부터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미국의 호의적인 인물로 이들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정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은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어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 뒤를 이을 야당의 선두주자는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시장인데 이들은 친미 성향이 덜하고 북한과는 대결보다는 화해를 모색하려는 경향이 있고 또 이들의 어떤 스타일로 봐서는 한미관계가 삐걱거릴 거다. 이 기고문은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야당 집권 시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건데요. 야당은 사실상 조기 대선 전이 불을 붙은 상황에서 선명성 경쟁을 위해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진중적인 발언도 하고 사드 배치를 놓고도 문 후보는 배치를 연기하거나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재명 시장도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의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면서 사드 문제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한국의 대표단들에게도 분명하게 밝혔죠. 여기에 미국 공화당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해서 햇볕 정책을 되살리려 할 경우 한미 간에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터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무산시키면서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 미국의 영향력이 떨어졌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동맹국들에 갖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에 대한 이런 종류의 반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주한미군 철수는 지금까지 항상 이 한국의 핫 이슈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임기 말에 미국의 카트가 당선되면서 민주당에 한국과 미국하고 이렇게 안 맞았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이 또 보수
부시가 됐죠. 카트는 또 가장 인권들을 지향한다라는 진보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대통령의 이념적 코드가 맞거나 엇갈리게 되면 그때마다 이 미군 철수 등이 상당히 있어 왔습니다. 자, 지금 이 주한미군은 2만 한 8천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보병부대는 모두 철수했고 포병부대, 화학부대, 공군 등이 잔류해 있는데요. 미국은 항상 전 세계의 보병의 파견과 철수에 큰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보병은 주둔국의 현지인 부대로 구성하고 공군, 해군 등 지원 업무만 미국이 맡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미국은 48년에 한국 정부가 선거로 수립되니까 그때 희한하게도 에치슨 라인을 통해 가지고 남한을 미국의 방어망에서 이렇게 제외시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이 다 철수해버렸고 일부 고문단만 남아있었죠. 그래가지고 한때 4만 5천 명이나 되던 이런 미군들이 다 철수해버려서 이 한국전쟁이 나고 미군이 개입을 하면서 그 이후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요구해서 있는 게 아니라요.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휴전이 될 때 조건으로 한국군의 이 현대화를 할 수 있는 무기 지원과 또 주한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한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렇게 체결해야 된다. 그리고 그 조약의 일부로서 전쟁이 났을 때는 미국이 전쟁을 지휘해야 된다를 이승만 대통령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넣게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70년대에 들어와서 닉슨이 이제 이 미국이 전 세계 경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베트남에서도 철수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닉슨 주의에 따라서 주한미군 7사단, 주한미군 2사단을 모두 철수시키려 했고, 박정희 정부는 이게 한미 상호 방위조약 위반이라고 해서 서로 충돌이 있었죠. 이런 단계에서 결국은 이 7사단은 이렇게 철수를 하고 서부전선의 2사단을 후방에 배치하고 휴전선은 한국군이 전담하는 걸로 이렇게 합의가 되고, 미군이 15불에 군사 원조 차관을 해서 한국군을 현대화한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더 이상 이렇게 포도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군은 철수시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마 닉슨이 계속 집권했으면 2사단도 철수했을 건데요. 그런데 76년 11월 대선에서 카트가 당선되면서 이제는 3단계 철수안을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이 미군이 82년 7월까지 지상군을 모두 철수시키고 공군과 해군만 남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 미 의회와 국방부가 반발하여 제동이 걸렸고, 79년 6월에 카트가 한국을 방문해서 박 대통령과 굉장히 안 좋게 끝났지만은 어쨌든 철군안이 방문 이후에 백지화되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 들어서는요, 이 북한의 군사력 저평가와 소련을 견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감축안이 이렇게 백지화되었고,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당시 4만 3천 명이던 주한미군을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때입니다. 91년까지 3만 6천 명으로 7천 명 줄이도록 계획이 되었고, 또 이때 아버지 부시 때 2사단 3여단을 철수 해체함으로써 주한미군은 3만 명 수준으로 감소한 채 현재까지 규모를 유지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권 때 전시작전권 이양이 한국 측의 요구로 미국이 수용하면서 받아들여졌고, 미국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분 나쁘게 그래 열린 문을 또 열 필요가 없다, 가져가라 하고 청와대를 방문한 럼스펠더 미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전쟁을 지원한다면서 나갔던 일부 부대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가 없이는 저는 한반도 우리 남한의
방위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피한 일이지만은 사실이고요. 이걸 자주국방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겉으로는 종북 퍼주기를 하고 북한과 대학 협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주국방을 한다라는 정권의 위선적 이중적 태도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권 때 자주국방 운운하면서 KAMD니 킬체인이니 했지만은 그거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요. 방산비리가 방사청을 만들었지만 전혀 건절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과연 전쟁이 났을 때 전쟁으로 거의 본투킬, 즉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듯한 북한의 특수부대와 북한 군대와 이렇게 나사가 빠져있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폭삭 썩어가는 우리 한국의 군대가 제대로 대결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주한미군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놔둬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렇게 방어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요. 트럼프 당선인과 면담이 트럼프 측의 급으로 불발될 걸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포린 폴리시에 23일 날 이렇게 보도됐는데요. 트럼프 반 총장과 면담 약속을 무시하다라는 기사에서 트럼프가 미국의 핵심 동맹이자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유엔 반기문 총장을 무시했다. 반 총장과 트럼프 당선인은 미 대선 사흘 후인 11월 11일 20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여기서 정중하게 잘 됐다면서 한 번 더 만나서 유엔의 문제를 협의하자고 반 총장이 말했더니만 트럼프가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 이래서 트럼프와 면담 계획이 잡힐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외교적 수사지요. 대단히 좋은 생각은요. 본인이 트럼프에 대해서 했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엔 고위 관계자는 이 매체에 반 총장과 트럼프 당선인이 통화한 대로 이렇게 면담을 잡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은 취임 전에 어떤 외국의 외교관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트럼프 측의 답변을 들었다. 이는 트럼프가 유엔에 대해서 가진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거다. 트럼프는 유엔은 웃고 떠드는 자들의 모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엔이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얼마 전에 채택을 하자 1월 20일 이후 유엔 상황은 달라질 거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내내 이 파리 기후협정, 즉 반기문 총장이 유엔을 중심으로 주도해온 이 부분에 대해서 탈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는 기후협정과 관련해서 사기라는 표현도 썼는데 일각에서는 이 반기문 총장이 자신의 대선 행보를 위해 무리하게 트럼프하고의 만남을 추진했다가 이래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신문은 쓰지는 않았지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올 5월 달에 콜롬비아 대학 축사에서 반 총장이 인종 문제와 기후 문제를 가지고 마치 트럼프를 향해서 그렇게 인종과 기후 문제를 가지고 비판을 한 것으로 모든 언론은 해석이 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반 총장이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시류에 따라서 가볍게 말을 해서 이 난리를 초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색어에 보면 말입니다. 반기문 총장이 1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1위가 나오는 이유 중에 보면 참 반기문 신천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천지라고 하는 이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이렇게 규정한 이런 종파의 여성 지도자 또 그 종파 산하에 이 IWPG라는 단체가 유엔에서 있었던 모임에 참여해서 아마 여성 관련 모임으로 짐작되는데요. 거기에 참여해서 반 총장과 나란히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또 반 총장의 부인과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을 잡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유엔에서 했던 행사에 이 IWPG가 참석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 신천지는 현재 한국의 정통 기독교에 의해서 매우 비판을 받고 이단 시비가 일고 있는 부분인데요. 반 총장은 지난번에도 한 2년 전에 유병헌 때입니까? 그때 유병헌이 뉴욕에서 했던 사진 전시회에 참석했다라는 그런 어떤 기사로 인해 가지고 또 구설수에 올랐는데요.
왜 이렇게 이단 종교와 관련된 부분에 아무 생각 없이 참석을 하는가? 그래서 구설수를 오르게 만드는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이래서야 대통령 되겠습니까? 신중해야지요, 처신이.